결혼을 하고 첫 겨울을 맞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미끄러질까봐 제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참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춥지? 하고 묻던 남편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있었지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란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반짝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반짝임이 낡은 빛으로 바뀌고 낡은 빛이 익숙함이 되어버립니다. 그 익숙함이 어느 순간 서로를 무디게 만들지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한창 손이 많이 가던 시절엔 서로 말다툼할 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 벌어오느라 새벽같이 나가고 저는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둘 다 쓰러지듯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도 그 시절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힘들어도 같이 버티는 맛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기에 걸려 누워있을 때면 시장에 나가 배를 사다가 끓인 배숙을 내밀곤 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마셔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 자라 결혼을 하고 이제 집에는 저와 남편 둘뿐입니다. 자식들이 떠난 집은 참 조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기척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누군가 엄마 밥 뭐해요? 하고 부르는 소리도 없습니다. 식탁 위엔 늘 2개의 그릇만 놓입니다. 그릇 사이의 공간이 유난히 넓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침이면 신문을 펴고 앉습니다. 신문을 펼 때 나는 사락사락 하는 소리가 이제는 이 집의 유일한 생활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 소리마저 사라지면 집은 숨조차 죽인 듯 고요합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시끄럽던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고요가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남편은 신문을 보고 저는 그저 밥을 씹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밥 한 끼가 끝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이 침묵이 우리가 쌓아온 세월의 끝인가? 남편은 늘 그렇듯 묵묵했습니다. 자식들 얘기를 해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래, 잘 살겠지. 이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아직 우리 사이엔 남아있는 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무거워. 운동을 다시 해야겠어.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래요, 건강은 챙기셔야죠. 등산이라도 나가세요.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산은 지루해. 골프나 다시 쳐야겠어. 그 말이 그때는 별일 아니게 들렸습니다. 퇴직 후엔 운동이라도 해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처음엔 주 1회였습니다. 그러다 주 2회, 3회. 이제는 일주일 내내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우리 사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남편은 요즘 참 잘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기를 보며 웃고 골프채를 닦으며 웃습니다. 예전엔 제 말 한마디에도 웃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보고 웃지 않습니다. 밤에 남편은 골프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늦게까지 봅니다. 그 화면의 불빛이 거실 벽을 비출 때면 그 안에 남편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 마음속엔 나는 이제 없는 걸까? 하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과 단둘이 사는 집은 항상 조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조용함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숨소리조차 방해가 될까봐 서로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펴놓고 아침을 먹습니다. 국이 식어가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된장이 조금 짜내하며 농담을 섞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런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제가 먼저 말을 붙입니다. 요즘엔 일찍 일어나시네요. 남편은 짧게 대답합니다. 습관이 돼서 그래. 그 말 한마디면 대화는 끝입니다. 그 뒤엔 긴 정적이 이어집니다. 그 정적 속에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립니다. 저는 일부러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합니다.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더 드세요. 남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아무 감흥도 주지 못한다는 걸 느껴서 그렇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로도 싸웠습니다. 빨래 널어둔 걸 누가 걷느냐, 장 보러 나가면 꼭 불필요한 걸 사온다느니, 밥이 늦게 됐다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땐 자주 싸우고 자주 토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끝나면 늘 화해가 찾아왔습니다. 괜히 소리 질러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이런 말이 오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도 서로를 향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싸우더라도 결국은 다시 웃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싸울 일조차 없습니다. 아예 대화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제 말을 귀찮아합니다. 제가 물으면 짧게 대답하고 다시 자기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잠자리에 드는 날도 많습니다. 서로 등을 돌린 채로 누워 있으니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이상하게 멀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그 정적이 너무 답답해서 일부러 말을 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당신 요즘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몸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무심한 대답뿐입니다. 괜찮아. 그 말 안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습니다. 그럴 때면 제 마음이 이상하게 공허해집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싸우고 화해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싸움이란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신경 쓰니까 화도 나고 기대하니까 서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대도 서운함도 화도 없습니다. 그저 무심함만 남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조차 없는 듯한 그 공기가요. 밤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몰래 바라봅니다. 등 뒤로 보이는 남편의 어깨는 여전히 커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깨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 어깨에 기댄 지가 언젠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남편은 오직 골프 이야기만 자주 꺼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퇴직 후엔 누구나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또다시 새 골프채를 사왔습니다. 포장을 뜯는 그의 손끝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무표정했던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소년처럼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 저렇게라도 즐거워하는 게 어디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듯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친구들과 간다고 나갔다가
오후쯤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진 별다른 의심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퇴직 후의 무료함을 달래는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주말마다 남편의 외출이 늘어갔습니다.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 때로는 평일 오후에도 외출했습니다. 오늘도 골프야? 하고 묻고 싶었지만 그 말이 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짜증을 내면 어쩌나, 괜히 부질없는 잔소리로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가 귓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혼자 먹을 밥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밥자리는 언제부턴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면 저는 시계를 보며 남편이 돌아올 시간을 세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오후 3시, 다음엔 5시, 이제는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괜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볼을 펴고 창문을 닫고 텔레비전을 껐다 켰다 하며 괜히 바쁘게 움직이면 외로움이 덜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움직여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설 때의 뒷모습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골프백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닫는 그 순간 저는 늘 그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철컥하고 닫히는 그 문 소리는 이제 우리 사이의 마음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창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길게 늘어진 복도 위로 남편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면 방 안에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피곤하다며 조용히 들어와 잠이 들었습니다. 골프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기색은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생각했습니다.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도 괜히 공허한 대답만 들을까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자주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 소리에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부부 사이에선 보기 힘든 얼굴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뒤 제 가슴은 이유 없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걸까? 나이 들어 괜히 예민해진 걸까? 스스로를 달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을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볍게 웃으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웃음이 참 낯설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창밖의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저녁, 저는 식탁 위에 밥그릇을 덮어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은 이유를 모르겠는데도 가슴 한쪽을 조용히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땐 이미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이상하게 냄새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내 착각일까? 하지만 그 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야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이 나가는 아침마다 저는 괜히 현관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소리와 함께 제 마음 한쪽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던 날이었습니다. 해가 일찍 지고 창밖의 거리는 벌써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또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집안에는 불빛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직이야. 너는? 일찍 끝나서 엄마랑 밥 먹을까 해서요. 그 말이 어쩐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밥상 앞에 앉는 게 익숙해졌지만 그날만큼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은 늘 가던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나는 한식집이었지요. 아들은 제 옆에 앉으며 그날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도 한쪽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국을 뜨며 묻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잘 지내세요?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응, 잘 지내시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자주 나가셔서 그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집에만 있질 못하시잖아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고 한편으론 그 웃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국을 떠서 천천히 식히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나갈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아무 말도 없이 나가시더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식당 창문 밖으로는 퇴근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발을 맞추며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수저 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허전해서 그래. 그 말은 평범했지만 제 안에서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허전하다는 말 속에는 외로움, 불안, 그리고 말하지 못한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여행이나 다녀오세요. 두 분이서만 바람 쐬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웃음 끝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여행을 가면 과연 예전처럼 말이 오갈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간만에 느껴지는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 켜진 골목을 지나며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아직 식지 않은 공기 속에 남편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골프와 그 옆에 반쯤 열린 가방, 그리고 방 안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직감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을 끄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한 걱정일까? 아니면 내가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가 그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과의 저녁 식사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늘 걸어오던 골목이었는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길가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며
제 그림자도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어딘가에 분명 존재하지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평온해 보였지만 이상하게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잠이 올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지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외출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젠 이유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입술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그 짧은 대답이 더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는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식탁 위엔 밥이 식어가고 남편은 시계를 확인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이제 제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처럼 들렸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멍하니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커튼을 열고 해가 지면 불을 켜고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점점 더 비워졌습니다. 식탁에도 거실 소파에도 함께 나누던 시간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 책을 읽고 라디오를 틀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언가를 채워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허함은 점점 커져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 눌러앉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남편분은 건강하시죠? 그 말이 괜히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예, 잘 지내요. 입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다 더 아픈 게 있다는 걸 누가 알아줄 리 없었습니다. 시간은 묘하게 흘렀습니다. 날이 밝고 해가 지고 다시 아침이 오면 남편은 언제나 골프백을 메고 나갔습니다. 그 모양새가 마치 일터로 출근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집은 이제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구나. 가끔 남편이 집에 있는 날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당신 점심 드셨죠? 응, 먹었어. 그 한마디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숨 쉬는 소리만이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끈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의 전화기가 빛을 냈습니다. 짧은 진동,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시끄러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피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었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 그 침묵이 너무 익숙해서 이젠 그조차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남편의 외출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 일상이 제겐 서서히 고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다음 날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에는 바람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며 거실 바닥 위를 천천히 옮겨 다녔습니다. 그 햇빛 아래에서 현관 쪽에 떨어진 우편물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오는 고지서들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그중 한 봉투 흰 종이 위에 또렷하게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보험 주식회사. 순간 가슴이 미세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이라니. 남편이 언제부터 보험을 들었는지도 모르는 저는 그저 궁금한 마음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여러 장의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글자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그중 한 줄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안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익자 변경,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란 아래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짧고 낯선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다른 여자. 그 단어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잠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지만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시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저는 서류를 꼭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은 뒤에야 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걸까? 그 여자는 누구일까?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생각이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함께 늙어가던 사람이라 믿었던 남편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손등이 떨리고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들키면 안 돼. 남편이 이 서류를 보고 제 반응을 눈치채면 모든 게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부엌 찬장의 맨 아래 서랍 속 오래된 냄비 뚜껑 밑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서류를 숨기고 나서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프채를 들고 웃던 얼굴,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미소 짓던 표정, 밤늦게 들어와 향수를 풍기던 그 모습들,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곧 들어올 시간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간다는 그곳에 진짜로 무엇이 있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가 숨겨진 찬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 결심은 무겁게 그러나 단단하게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외출 시각을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입고 나간 옷, 전화벨이 울린 횟수까지 모든 걸 세세히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남편의 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침마다 언제 나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느 방향으로 차를 모는지, 그 모든 걸 아무 말 없이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무심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골프백을 들고 현관문을 닫는 소리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따라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미 마음은 굳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서고 잠시 뒤 저는 서둘러 겉옷을 걸쳤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어 차가 출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2번을 갈아탔습니다. 남편의 차가 향한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도심을 벗어나 교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프장 안내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목을 죄었습니다. 입구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골프백을 꺼내는 모습, 모자를 눌러 쓰는 손짓, 그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캐디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표정에서 제 자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카트를 타고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남편이 공을 치는 척하며 여자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귀에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잔디가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제 눈가도 시큰해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공을 치다 말고 여자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짓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익숙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발끝이 굳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확실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손님과 캐디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한 세월 같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세상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저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을 긁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귀에 닿았습니다. 그 웃음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때 제게 행복을 주던 그 목소리가 이젠 제 가슴을 찢는 소리가 되어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골프장 출입문을 지나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세상은 그들에게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지만 눈앞의 풍경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미소, 그 여자의 얼굴,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자리에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길었습니다. 버스가 달리는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멀리서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남편의 얼굴만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가 여자의 손을 잡던 그 장면이 자꾸만 눈앞을 가렸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다시 움직이고 또 멈췄습니다. 그 사이에도 제 가슴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그 골프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다시 평소의 집이 있을 텐데 이젠 그 안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가구들, 그런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조용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바닥 위에는 남편이 벗어놓고 간 슬리퍼 한 짝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슬리퍼를 바라보며 멍하니 섰습니다. 그냥 물건 하나일 뿐인데 그 안에 남편의 흔적이 너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한 줄기였지만 곧 멈출 수 없을 만큼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에서 억눌린 울음이 끓어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고생하던 시절, 아이들 키우며 웃고 울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요.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남편 옆에서 웃던 그 표정, 내 자리에 서 있던 그 사람,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거실의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창밖에는 달빛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를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울어서 부은 얼굴, 굳은 입술, 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걸. 남편은 나를 속였고 그 여자는 내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시간과 믿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복수라는 단어가 두려웠지만 이젠 그 단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숨겨두었던 보험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바라보는 손끝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뒤바꿔 놓았지만 이제 이 종이가 그들의 끝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울분은 더 이상 눈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에서 하나씩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이 가는 시간, 그 여자가 있는 장소, 그들의 흔적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지, 감정이 아닌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삶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침묵 속에서 이제는 나도 다른 길을 만들 거예요.
창밖에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밀어내고 슬픔이 결심으로 바뀌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설쳤지만 잠깐의 감정 폭발에 머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써버렸고 남은 것은 증거와 실행뿐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골프장에서 본 장면은 제 눈으로 확인했지만 법적 사회적으로 움직이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CCTV, 출입 기록, 카트 이동 경로, 그리고 그날 남편과 여자의 통화 내역 같은 구체적 단서들입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다음 단계였고 우선은 현장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 일과를 바꿨습니다. 남편의 외출 시간은 자연스럽게 제 행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하고 골프장 인근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어설프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출입구의 CCTV 위치, 매표소의 직원 배치, 캐디 복장의 특징, 카트 주차 구획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프장에 직접 찾아간 날 저는 손님이 아닌 관찰자였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하게, 행동은 평범하게, 직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무심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트가 지나가고 골프채를 정리하는 소리, 직원들이 속삭이는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골프장 내부의 작은 소식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가벼운 잡담을 꺼내며 서서히 신뢰를 쌓았습니다. 저는 직접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단서를 모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다니자 작은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 캐디는 최근 들어 골프장에 오래 머무르는 편이었고 몇몇 직원과는 친밀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처음엔 저에게 구체적 진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는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만, 누군가의 동정, 누군가의 호기심 그 틈을 노려 정보를 모았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골프장 근무자 중 한 명과의 우연한 대화에서 왔습니다. 제가 며칠째 단골처럼 카페에 앉아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슬쩍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캐디와 관련된 작은 사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캐디 근무 중에 사적인 연락을 많이 받더라. 며칠 전엔 카트 옆에서 손을 잡는 걸 본 사람도 있어.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그 말을 들었고 그가 느끼는 불편함을 살짝 부추기듯 공감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들을 모아 저는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골프장 측에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 않고 내부 경로를 통해 CCTV 자료의 존재와 보관 방식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CCTV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부 직원의 작은 호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호의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신뢰를 샀습니다. 작은 과일 바구니를 건네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사주고 직원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었지만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제가 원하던 정보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한 직원이 최근에 시스템 점검 때문에 며칠간 저장된 영상 일부를 저장해뒀다는 말을 슬쩍 흘렸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 요청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직원 본인도 무언가 문제를 느끼고 있었고 저를 통해 문제를 표면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용해 공식 경로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소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골프장 내부에서 그 여자에 대한 평판을 악화시키면 그 여자의 위치는 취약해지고 그만큼 밖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직접적인 비방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저는 사실에 바탕을 둔 질문과 의견처럼 보이는 말을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그 캐디 요즘 근무 태도가 좀 이상하더라. 같은 식의 가벼운 관찰을 직원들 사이에 흘렸고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과 판단을 받으며 비틀거리듯 퍼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감정적 과잉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분노를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냉정한 태도로 행동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실수가 나오고 실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의 방법을 정리한 작은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메모에는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연락한 직원들, 이름, CCTV 예상 보관 기간, 골프장 출입 시간대 등이 적혔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 계획은 구체화되었습니다. 며칠 뒤 내부 직원의 도움으로 저는 골프장 측의 CCTV 담당자와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 절차를 가장한 만남이었고 저는 가능한 한 평범한 고객처럼 행동했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엔 외부인의 접근을 경계했지만 제가 보여준 조심스러운 태도와 억눌린 연민의 표정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내부 규정을 설명하면서도 규정상 바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확인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원하던 단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속에 숨겨둔 보험 통지서를 몇 번이나 꺼내보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저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내부 직원에게 흘린 이야기, 카페에서 나눈 잡담, 그리고 CCTV 담당자의 미묘한 반응까지 모두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복수는 이제 감정의 행위가 아니라 실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 먼저 접근할지 그 모든 것이 전략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요청하신 날짜의 영상이 일부 백업되어 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게 결정적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으면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그만큼 증거의 신빙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공식 요청을 하기 전에 내부에서의 파급력을 최대한 활용해 캐디의 위치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시 한번 골프장 내부의 작은 소문을 증폭시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되 명확한 비방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요즘 근무 태도가 변한 것 같다. 어느 손님과는 좀 친밀하게 지내는 듯하다 같은 표현을 반복해 흘리며 직원들 사이에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가면 이야기를 덧붙이기 마련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 작은 물결이 되면 그 물결은 그 여자의 직장 내 위치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며칠 뒤 기대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프장 내에서 그 캐디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확산되었고 관리자는 내부 감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을 확인한 저는 더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절차를 통해 CCTV 영상을 요청했고 필요한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눈으로 확인한 장면, 내부의 진술, 그리고 가능성 있는 영상 증거가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씨앗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더 이상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계획과 증거, 그리고 사람들의 입소문이 결합되어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안에서 흘러나온 소문은 예상보다 빨리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들이 관리자의 귀에까지 도달하자 골프장 측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관리자는 내부 규정과 근무 태도 점검을 이유로 캐디 몇 명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캐디에 대한 부정적 진술이 쌓였습니다. 그 진술들 위에 저를 통해 흘러간 얘기들이 섞이며 결국 관리부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결과는 신속했습니다. 회사 규정상 고객과의 사적 친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면 근무 의무 위반으로 처리된다는 보고였습니다. 몇몇 직원의 증언과 내부에서 확인된 근태 기록, 그리고 제가 은밀히 파악해둔 추가 정황들이 모여 캐디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공허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도감은 복수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고 소식은 단지 외형적 변화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복직 불가도 누군가의 일자리 상실도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남편의 배신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법률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보험 통지서 원본, 골프장에서 목격한 날짜와 시간, 현장에서 본 장면의 상세 묘사, 골프장 직원들과의 간접 대화 내용, 내부 직원이 흘린 진술의 요지, 그리고 캐디 해고와 관련된 내부 문서에 대한 기록들.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 권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파일에는 연대기 순서대로 날짜를 적고 각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명확히 붙였습니다. 또한 증인이 될 만한 직원들의 이름과 접촉 경로도 메모해 두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도록 발생한 일마다 간단한 메모를 남기고 증거의 출처를 표시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파일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몇 번의 고개 끄덕임, 짧은 메모, 그리고 몇 가지 확인 질문. 제가 준비해온 증거들, 특히 보험 통지서와 골프장에서의 목격 진술, 내부 직원의 초기 제보 내용은 변호사에게도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가능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 절차는 감정적 항변이 아닌 법적 근거 위에서 상대의 책임을 묻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호사는 특히 증거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말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화된 기록과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CCTV 영상의 공식 확보, 골프장 내부 인사 기록,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나 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 핵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보험 통지서는 수익자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원본 보관과 함께 보험사에 대한 공식 확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조언했습니다.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저는 골프장 담당자와의 접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미 내부 경로로 일부 확인을 마친 상태였으나 법적 절차를 시작하려면 공식 요청서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공식 문서와 요청서를 골프장에 제출했고 골프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영상과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을 통지해 왔습니다. 공식 요청에 따라 골프장은 해당 날짜의 영상 백업본을 법적 검토용으로 확보해 두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보험회사에도
공식적으로 문의를 넣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통지서 내역의 원본, 수익자 변경의 날짜와 사유, 변경 요청서의 서명 등 가능한 모든 서류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개인정보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곧바로 원문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정식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보험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조회서를 발송했고 보험사는 해당 내역을 확인한 뒤 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 확보와 동시에 저는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 직원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제게 여러 말들을 흘렸지만 공식 증언을 해줄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이해관계 때문에 진술을 꺼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익명성 보장, 그리고 필요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변호사 통해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몇몇 직원은 마음속에 쌓인 불편함을 이미 털어놓고 싶어 했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느리고 치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문서 한 장, 진술 하나, 영상의 한 프레임이 모두 모여 하나의 선명한 그림을 만들 것이었고 그 그림은 법정에서 구체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준비한 파일을 다시 보며 잠들었습니다. 감정은 더 이상 주도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신 계획이 제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감정보다 절차의 문제였고 저는 그 절차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봄이 시작될 무렵 열렸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이 아닌 증인석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맞은편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보험 통지서, 골프장 CCTV 캡처, 내부 직원들의 진술서, 그리고 불륜 상대의 근무 태만과 해고, 경위가 정리된 서류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판사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모든 걸 부정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준비된 증거 앞에서 쉽게 힘을 잃었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고 진술이 명확했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말들은 제 인생의 한 장을 끝내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불성실과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저는 위자료와 함께 남편 재산의 절반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긴 세월의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승리라 말하겠지만 저에게는 단지 긴 고통이 마침내 멈춘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문을 나서는데 남편이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모습, 손을 모은 채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후회의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볼 수 없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소매를 스치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말없이 로비를 걸어 나와 문을 열고 햇빛 속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눈을 찔렀지만 저는 처음으로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이 다시 제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법원의 판결문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글자들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는 제 존엄과 지난 세월의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남편과 함께 웃던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을 붙잡고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시간을 지나 저는 마침내 제 이름으로 제 삶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동 명의였던 통장과 집의 서류도 모두 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얽혀있던 수많은 서류와 약속, 연락망이 하나씩 정리되자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사진을 치우고 대신 작은 화분과 새 커튼을 달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올 때 그 빛이 예전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없이 마시는 커피가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고요함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던 집에 이제는 물 끓는 소리와 발자국만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을 비우는 연습을 하듯 하루에 한 번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에 들러 낯선 가게를 구경하고 길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주인의 웃음, 하늘의 구름, 느리게 걷는 노부부의 손. 그 작은 풍경들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심을 꺼냈습니다. 집 한쪽 벽에 걸린 달력을 넘기며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제 안에만 머물던 시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캐리어 하나를 챙겨 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바닷가였습니다. 그때는 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곳이었지요. 이제는 혼자라도, 아니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차 창가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지나가고 강이 흐르고 들판이 이어졌습니다. 그 풍경 속에 제 지난 세월이 겹쳐 보였습니다. 젊은 날의 고단함, 아이들을 키우던 분주한 날들, 그리고 끝내 부서진 사랑의 잔해까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긴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가 바닷가 근처 역에 멈췄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 속에는 짠내와 바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오랜만에 제 가슴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해가 질 무렵 바닷가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래가 발밑에서 부드럽게 꺼졌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해가 천천히 바다로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람처럼 흩어져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원망도 그저 지나간 계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속에 남은 건 단 하나, 다시 나로 살아가겠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제 자신을 위한 미소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바다는 어둑한 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멀리 숙소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가면서 문득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괜찮다. 그 말이 입술 사이로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바람에 실려 바다 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거운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어두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오로지 제 이름만이 들렸습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는 낯선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누구의 그림자도 없는 그 고요함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멀어질 때마다 제 마음속의 미련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돌아갈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그 집이 과거의 무게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몇 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속의 사람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가올 즈음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붓을 들고 하얀 종이 위에 색을 칠하기 시작했지요. 붉은 노을, 파란 바다, 초록빛 풀잎, 그 단순한 색들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이라기보다 편안해요. 그 대답이 진심이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던 시간이 이제는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차표 한 장만 들고 마음이 가는 대로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발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남았지만 그 속에는 고통보다 삶의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지고 새들이 지저귀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다시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그곳이 슬픔이 아닌 위로의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세월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도 상처도 결국은 모두 삶의 일부라는 걸, 그 모든 것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평온이 존재한다는 걸. 기차는 멀리 달려갔고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늦게 찾아온 한 여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이제 막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